차는 말이야. 이 분야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차를 설명할 때 기준이 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크기나 가격이 가늠이 안 될 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차들을 곁들이면 이야기가 한결 수월해지죠. 오늘 소개할 이 모델 역시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름만 들으면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중형 세단의 기준인데요. 현대차의 모든 모델을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단일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중형차.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전세계 중형차 디자인을 요동치게 했던 이 차. 참 오래 걸렸네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 소나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 숨 쉬어, 숨. 야! 앞서 그랜저 편에서도 언급했듯 1980년대 우리나라는 유가, 환율,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3조 호황으로 국가 경제가 그야말로 폭풍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당연하게도 더욱 넉넉하고 편안한 차를 원하는 소비자들 역시 많아졌죠.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현대차 역시 오랜 기간 포드의 고급 세단을 조립 생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포드 코티나에 기반을 둔 중형 세단을 자체 개발해 83년 출시하게 되는데 그 차가 바로 프로젝트 Y카 후륜구동 중형차 스텔라였습니다. 포니로 연을 맺은 GGR로 이탈 디자인에 손을 거친 외관은 당대 유럽 세단들처럼 각진 차체와 깔끔한 면으로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었고 소형차 포니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넉넉한 실내 공간과 안락한 승차감, 파워 윈도우, 국내 최초의 내장형 에어컨 등 각종 고급 사양을 갖춰 우리나라 세단 시장을 휘어잡고 있었던 대우 로얄 시리즈에 대항했습니다. 다만 출시 초기에는 품질 문제로 곤욕을 치렀고 저배기량 엔진으로 힘이 딸린다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꾸준히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 접근성을 높인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하면서 나름 성공적인 판매량을 기록했죠. 1985년에는 당시 북미 수출 규정이었던 5마일 범퍼를 적용하고 내외관 디테일을 수정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여 인기를 이어갔어요. 소나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뜬금없이 스텔라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의 주인공 소나타, 아니 소나타는 바로 이 후륜구동 스텔라의 최상위 트림으로 추가된 모델이었습니다. 후기형 스텔라를 기반으로 번쩍이는 크롬 장식을 둘러 고급차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초대 소나타는 운전석 전동 시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호화 사양은 물론 미쯔비시의 4기통 1.8, 2.0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쾌적한 주행 성능까지 확보한 고급차였습니다. 특히 앞서 말했듯 베이스 모델인 스텔라 덕분에 역대 소나타 중 유일한 후륜 구동계를 가진 모델이었죠. 현대에서 이런 차를 내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안개등에마저 현대 레터링을 새겨넣은 게 인상적이네요. 다만 스텔라가 그러했듯 국내 세단 시장을 휘어잡고 있었던 대우 로얄 시리즈에 밀리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톱스타였던 신성일 배우가 1호차를 인수하는 등 연예인들이 타는 차로 입소문이 났고 이후 투톤 컬러 등 갖가지 사양을 보강하긴 했지만 부진한 판매량은 여전했어요. 당시 스텔라는 지금으로 치면 중형 소나타와 준중형 아반떼를 모두 커버하는 염가형 라인업까지 갖춘 모델이었기 때문에 소나타가 암만 고급차를 표방했다 한들 그저 비싼 스텔라 이미지가 따라다녔고 당연히 판매량에 걸림돌로 작용했죠. 몇몇 디테일과 트렁크에 붙은 레터링을 제외하면 겉보기에 스텔라와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수백만원,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 선뜻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압고개 형식을 뜻하는 클래식 용어에서 따온 소나타라는 우아한 이름이 소나타는 차라는 조롱 섞인 우스갯소리로 변질된 것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꽤나 씁쓸했을 거예요. 결국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소나타로 공식 명칭을 바꿨는데 된소리 발음 하나만 추가된 것을 빼면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죠. 사실 소나타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을 뿐 포드 DNA가 녹아있는 후륜구동 세단 스텔라에 가까운 모델인데다 성적까지 부진했다 보니 한동안 제조사인 현대차마저 이 차를 내놓은 자식 취급했습니다. 덕분에 뒤이어 소개할 2세대 모델을 소나타 1, 첫 번째 소나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죠. 이후 소나타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나름 헤리티지를 논할 수 있게 되면서 슬쩍 흑역사였던 이 차도 계보에 넣었습니다. 태생부터 결이 좀 다른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다행히 전작의 실패를 딛고 출시된 이 2세대 모델 스텔라 후속으로 개발된 프로젝트 Y2부터 소나타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의외로 놀림받던 전작의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쓸 계획도 있었지만 소나타는 차라는 놀림을 받을 일이 없던 해외 시장에서 기존 이름을 고수해줄 것을 요구해 스펠링을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스텔라가 준중형차로 몸을 낮춰 병행 판매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세대 교체를 한 만큼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비싼 스텔라라는 비아냥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탈 디자인과 협력해 빚어낸 외관은 올곧은 선과 각을 앞세워 투박한 느낌을 줬던 스텔라, 그랜저와 달리 곡선을 가미해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론트 범퍼 한쪽에 현대 레터링을 음각으로 새겨넣었고 휠하우스가 뒷바퀴 일부를 덮는 이 디테일은 그랜저를 연상시켰죠. 특히 외장 설계 대부분을 외부 업체에 의지했던 과거와 달리 이 무렵부터 자체적인 디자인 역량을 키워 마이너 체인지 정도는 직접 하는 등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실제로 이후 등장한 소형 엑셀이나 준중형차 엘란트라, 스쿠프 같은 신형 라인업과 패밀리 룩을 이루기도 했어요. 실내는 당대 트렌드였던 운전자 중심 구조로 꾸며졌고 각종 편의 장치를 계단식으로 배치해 조작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동급에서 가장 넉넉한 실내 공간과 더 업그레이드된 편의 장비는 물론 나중에는 이 당시 차들의 전유물이었던 디지털 계기판까지 옵션으로 제공해 21세기 하이테크 세단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상품성으로 무장했죠. 무엇보다 전략적 제휴관계였던 미쯔비시의 설계를 적극 도입해 당시 현대차의 최신 라인업에 발맞춰 전작의 후륜구동을 전륜구동으로 바꾼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출시된 그랜저에 쓰인 미쯔비시 갤랑의 전륜구동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됐고 개선된 4기통 1.8, 2.0L 시리우스 가솔린 엔진과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렸습니다. 덕분에 운전이 편리했고 준수한 연비와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했어요. 시동을 걸면 웽 하고 울려 퍼지는 소나타 특유의 엔진음은 이 시리우스 엔진의 특징 중 하나였죠. 이후 91년 연식 변경 모델에서는 천연 가죽 시트 등의 고급 사양을 추가하고 크루즈 컨트롤과 수출형에 쓰이던 2.4L 엔진을 장착한 최상위 트림을 추가해 선택지를 넓혔죠. 여담으로 간혹 차나 브랜드를 평가할 때 이 전륜구동을 기술력 부족의 근거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히려 주행과 조향 두 가지 일을 모두 앞바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설계 방식이죠. 물론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과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데는 후륜구동이 더 적합하고 그로 인해 고급차의 덕목으로 여겨질 만큼 대부분의 럭셔리 카들은 뒷바퀴 굴림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판매고를 올려야 하는 대중차는 실내 공간 확보, 일상 주행 환경, 특히 눈빛길에서의 안전성, 연비와 가격 경쟁력 등 실용적인 부분에서 이점이 확실한 전륜구동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더 나아가 전륜구동을 쓰면서도 후륜구동 대비 부족한 주행 성능을 아예 4바퀴를 모두 굴려 보완하는 몇몇 모델도 있죠. (1991년에는) 내외관 디테일을 수정해 세련미를 더한 페이스리프트 모델 뉴 소나타가 출시됐습니다. 곡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더욱 부드러운 인상이 돋보이면서도 램프의 크기를 키워 중형 세단에 걸맞는 중후함까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을 눌러놓은 모양의 이 휠 커버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전동식 썬루프, 이퀄라이저와 CD 플레이어가 내장된 고급 오디오 등을 옵션으로 발현하고 가죽 시트 같은 고급 사양을 확대 적용해 실내 구성 역시 전작보다 좋아졌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직전 모델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판매량이 저조했던 2.4L 모델 대신 출력을 끌어올린 2.0L DOHC 엔진을 추가하고 최상위 트림인 골드를 신설해 더욱 고급스러운 중형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이 밖에 회전 반경 감소, 동급 유일,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와 4채널 ABS 시스템을 장착해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졌고 윤거를 늘려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보완하는 등 뉴 소나타라는 이름에 기대한 만큼 주행 성능 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세대 소나타는 적절한 타이밍과 눈에 띄게 좋아진 상품성으로 법인과 영업용 수요는 물론 마이카 열풍을 타고 패밀리카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단숨에 국내 중형차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출시해인 88년 치러진 서울올림픽과 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의 공식 지원 촬영으로 쓰이는 등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한 국내외 홍보 효과도 제대로 누렸어요. 스텔라를 치장했던 전작은 태생부터 고급 세단이었던 데오 로얄 시리즈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지만 신형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로얄마저 여러 차례 거칠에만 이어갈 뿐 구형 차대와 파워트레인을 유지해 소비자들에게 식상하다는 반응을 얻고 있었고, 합리화 조치가 해제되자 발이 묶여있던 기아차도 한 발 앞서 마즈다 카펠라에 기반을 둔 전륜구동 중형 세단 콩코드를 투입해 날렵한 주행 성능으로 호평받았지만 풀체인지를 마친 소나타와 비교하면 실내 공간이나 편의성 면에서 열세였죠. 기세등등했던 로얄 패밀리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현대차는 제대로 준비한 Y2 소나타로 중형 세단 시장을, 마찬가지로 고급 시장에서도 그랜저로 주도권을 휘어잡게 되면서 사실상 이때부터 우리나라 세단 시장에서 현대차의 독주가 시작됐습니다. 판매량이 미미했던 1세대와 수출 물량을 합쳐 총 67만여 대가 판매돼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줬고, 이후 후속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판매량은 내수 시장에 집중됐지만요. 해외 시장에서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내수 시장에 집중했던 이전 모델과 달리 Y2 소나타는 기획 단계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개발됐고, 국내 사양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V6 3.0L 엔진과 경쟁 모델 대비 넉넉한 공간과 성능으로 부장했지만, 세대를 거듭하며 안정적인 품질과 내구성으로 신뢰를 쌓아온 일본 경쟁차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저렴한 가격과 스타일만으로는 미드 사이즈 세단 시장의 보수적인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없었어요. 더구나 이때 현대차가 큰 실수를 했죠. 앞서 북미 시장에서 엑셀과 프레스토 같은 소형차 라인업의 성공으로 자신감에 차있던 현대는 내친 김에 북미 현지 공장 건설을 추진했고,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던 캐나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캐나다 퀘벡주 브로몽에 연 10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소형차의 인기에 힘입어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위 라인업을 차례로 투입해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려는 전략이었지만, 이를 경쟁사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리 없었죠. 뛰어난 상품성의 신형 모델을 잇따라 출시해 현대차를 견제한 덕분에 현지 공장까지 세워 야심차게 내놓은 소나타마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공장의 입지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 산업과는 거리가 있는 깡시골에 대규모 공장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보니 인력 및 부품 수급까지 차질을 빚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해외 공장 건설이라는 자랑스러운 성과로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은 사업이었던 현대차의 브로몽 공장은 결국 문을 연 지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1993년 폐쇄 조치됐죠. 브로몽의 악몽으로 해제되는 이 흑역사는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현지 사전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한편이 2세대 소나타로 만든 순수 전기차, 즉 소나타 EV도 있었는데요. 향후 엄격해질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축적할 목적으로 개발됐고, 차체 하부를 관통하는 터널식 배터리 모듈을 탑재해 완충 시 최대 120km의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시속 130km의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양산과는 거리가 있는 컨셉트카 수준의 시제품이었지만, 소나타의 배터리 전기차 모델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 전기차 기술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준비되고 있었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프로젝트 Y3로 개발된 3세대 모델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나타2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분명 세 번째 소나타지만 공식 차명을 소나타2로 결정한 것을 보면 확실히 현대차가 초대 소나타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직전 모델인 뉴 소나타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매끈한 유선형 바디가 시선을 사로잡는 소나타2의 외관은 당대 트렌드에 걸맞게 곡선을 적극 사용해 소나타라는 이름에 걸맞는 한층 더 우아한 스타일로 거듭났습니다. 보수적인 스타일과 주행 성능을 내세웠던 경쟁 모델들과 달리 날렵하면서도 부드러운 생김새는 주타겟인 남성 소비자들은 물론 중후한 느낌의 부담을 느끼던 여성 소비자들까지 사로잡았죠. 독특했던 3스포크 휠 커버를 이번에도 적용했고, 일자로 길게 이어진 이 강렬한 리어램프 덕분에 어렸을 때는 기아에서 수입해온 머큐리 세이브를 종종 헷갈려하곤 했어요. 많이 닮았죠? 여담으로 이 당시 현대차는 범퍼에 쓰인 플라스틱의 내구성이 약해 가벼운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아예 박살이 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특히 이 모델이랑 엘란트라가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얄쌍해 보이는 외관에 비해 실내는 기대 이상으로 넉넉했습니다. 각 그랜저와 플랫폼을 공유하던 전작처럼 앞서 출시된 2세대 뉴 그랜저의 플랫폼을 활용해 차체 크기, 특히 휠베이스를 크게 늘려 쾌적한 거주성을 제공했어요.
실내 역시 곡선을 가미해 외관의 유려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었고 전작의 운전자 중심 레이아웃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전에 현대차를 경험했던 운전자라면 모든 기능을 익숙하게 조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퀄라이저 오디오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도난을 방지하는 독특한 기능이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경보 기능이 미흡했던 옛날에는 빈차 털이가 성행했고 규격화된 오디오 데크를 쉽게 털어가곤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오디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만 정비나 배터리 탈착같이 방전이 될 때마다 비번을 풀어야 하니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았고 이 비밀번호를 정작 오너들이 까먹는 바람에 못 듣는 분들도 종종 있었대요. 국산 중형차 최초로 운전석 에어백을 도입해 상해율을 줄인 것은 좋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충돌 안전성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안전과 신기술의 결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홍보했던 것을 떠올리면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죠. 파워트레인은 직전 모델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얼마 뒤 하이트림의 1.8 라인업에 신형 DOHC 엔진을 추가, 2.0 SOHC 엔진 못지않은 출력과 더 나은 연비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구성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덕분에 가솔린 모델의 선택지만 4가지나 됐어요. DOHC 모델은 높은 RPM에서 제성능을 발휘하는 고회전형 엔진 설계로 레드존이 7000부터 RPM 게이지가 무려 9000까지 있었죠. 여기에 5단 수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4단 자동 변속기가 옵션으로 제공됐고 ABS, 스포츠, 노멀 모드로 감쇄력을 조절하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특히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새롭게 적용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업그레이드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끝물인 1996년형에서는 전 트림의 안개등을 기본 장착하고 고급 트림인 GLS에 금장 엠블럼과 국화빵 모양의 전용 알루미늄 휠을 더한 골든팩을 추가, 남다른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좋은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장한 소나타2는 경제 호황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1995년 한 해에만 무려 20만 대에 가까운 판매 실적을 달성, 이는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은 엄청난 대기록이었죠. 부진했던 경쟁 모델을 제치고 대한민국 중산층을 상징하는 국민 중형차로 우뚝 섰고 덕분에 아직도 소나타 하면 머릿속에 이 모델부터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당대 중형차 중 가장 세련된 스타일까지 갖췄기 때문에 오랜 지속, 부유층의 대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장면도 고증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 성공에 너무 도취되어 있었던 걸까요? 현대차는 이 3세대 소나타를 기반으로 만든 가지치기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라면 신형 다이너스티로 등장해야 했을 플래그십 세단이 차급을 대폭 키워 에쿠스라는 전혀 새로운 차로 등장하게 됐고 얼떨결에 기존 플래그십 다이너스티의 수명이 늘어나 버렸죠. 현대차에게는 소나타와 다이너스티 사이에 이 커다란 간극을 메울 새로운 고급차가 필요했고 그렇게 등장한 모델이 바로 고급 중형차 마르샤였습니다. 이번에도 소나타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각종 호화 사양으로 무장했고 주행 성능을 크게 보강해 타본 사람들마다 차는 좋다 하며 호평했지만 소비자의 니즈보다 회사의 니즈가 많이 반영된 이 차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스텔라를 치장해 만든 초대 소나타로 실패의 쓴맛을 경험했는데 같은 전략을 사용한 차가 잘 될 리 만무했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 그래도 이 중형차와 대형차 사이의 고급 중형차 포지션을 포기할 수 없었던 현대차는 심기일전에 아예 소나타와 별도로 개발한 제대로 된 후속 모델을 준비했고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XG는 다들 아시는 그 차로 출시되어 성공적인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출시 3년 후인 1996년에는 네 번째 모델 소나타3가 출시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지만 외관 디자인이 풀체인지급으로 달라졌고 새로운 차체 컬러와 마르샤에 적용했던 여러 고급 장비가 도입되어 상품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었죠. ABS, 듀얼 에어백, 자동 변속기 같은 사양들이 호화 사양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듯 뒷유리에 새겨넣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촌스럽게 대놓고는 안 하지만 오너들끼리 알아볼 수 있는 몇몇 고급 옵션의 디테일들이 있긴 하죠. 무엇보다 이름을 아예 소나타3로 명명한 것이 돋보였는데 신차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나름 성공했지만 뭔가 족보가 꼬였다는 느낌이 있죠. 이게 세대상 구분도 아니고 순서상 구분도 아니고 확실히 소나타2부터 단추를 좀 잘못 끼운 느낌이에요.
다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남녀노소를 모두 사로잡았던 직전 모델에 비해 오히려 군더더기를 추가한 모양새가 되어 달라진 외관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특히 헤드램프가 유명하죠. 이 생김새가 묘하게 남성의 그것을 연상시켰고, 이러한 이유로 여성부에서 이 모델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했다는 루머가 퍼져 양쪽 관계자들이 한동안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말 그대로 루머였고, 과거 PC통신 시절 종교인으로 구성된 어느 여성 시민단체 커뮤니티에서 새어나온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하네요. 소나타3의 수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인 대입 수능을 중심으로 황당한 미신들이 생겨나면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국산차 장려운동의 일환으로 차에 부착된 S와 자동차 등록증을 입학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엄청난 가산점을 준다거나, 소나타3의 S는 서울대, 로마 숫자로 표기된 3은 당시 수능 고득점인 300을 의미한다며 떼어가는 등 멀쩡히 붙어있던 엠블럼을 훔쳐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설상가상 한 줄로 연결된 일체형 레터링이 아닌 알파벳이 하나하나 분리된 형태였고, 손톱이나 핀셋으로도 손쉽게 떼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만하질 않았죠. 소나타뿐만 아니라 세피아, 다이너스티 등 S가 들어간 차량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수험생들의 표적이 된 오나타의 오너들이 현대차 측에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면 이 잃어버린 엠블럼을 무료로 부착해줬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역시 틱톡 챌린지 같은 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네요. 어쨌든 이런 해프닝 덕분에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모델이에요. 몰라보게 달라진 외관에 비해 실내의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대신 시리우스 엔진의 고질병이었던 누유를 개선했고, 미션이 자주 망가져 유리 미션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자동 변속기에 오일 쿨러를 추가해 내구도를 높이는 등 내실을 다져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전자식 자세 제어 장치 TCS를 추가해 주행 안정성에 도움을 준 것도 좋았죠. 97년 진행된 연식 변경 뉴 소나타 3부터는 새로운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 최고 등급 골드에 프로토 에어컨과 투톤 컬러 도색을 더해 고급감을 더했고, 현대차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전용 디자인 포인트를 더한 스페셜 에디션을 한정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모델부터 소나타 시리즈는 현대차 울산 공장이 아닌 소나타3의 생산과 함께 문을 연 지금의 충남 아산 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소나타, 그랜저와 세타, 람다 엔진, 또 전기차 아이오닉 6를 지금도 이곳에서 전담해서 생산하고 있죠. 3세대 소나타는 편의성과 주행 질감, 그 중에서도 디자인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많은 중산층 가장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기아에서는 마츠다의 노하우를 반영한 새 중형차 크레도스를 투입해 매끈한 디자인과 날렵한 핸들링을 무기로 소나타를 위협했고, 이번에는 대우에서 주지아로의 손을 빌려 디자인한 유러피언 중형차 레간자를 투입하는 등 만만치 않은 경쟁사의 신형 모델들이 등장했음에도 중형차는 소나타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소나타3에서는 2만큼은 아니었지만 압도적인 네임밸류로 인기는 꾸준했죠. 그동안 베스트셀러 지위를 유지하며 쌓인 신뢰도와 정비 편의성이 돋보이면서 영업용 수요도 많았습니다. 물론 해외 시장 성적은 여전히 우울했지만 그럼에도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었죠. 덕분에 소나타 역사상 최초로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넘긴 모델이 됐어요. 1998년 현대차의 독자 개발 중형 플랫폼을 적용한 4세대 모델 EF 소나타가 출시됐습니다. 미쯔비시의 플랫폼을 개량해 써오며 한계를 느끼던 현대차는 앞서 독자 개발 소형차 프로젝트를 통해 쌓아 올린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중형차까지 직접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고, 그렇게 프로젝트 EF가 시작됐죠. 일본계 소나타와 결을 달리하기 위해서인지 특이하게도 프로젝트명을 정식 차명에 붙였는데, 덕분에 전작들과 확실하게 구분됐고 이후 등장한 주력 제품 라인업에도 프로젝트명이 붙어나와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냈죠. 낮고 늘씬한 3박스 세단 스타일의 단정한 분위기는 그대로 이으면서도 원형으로 처리된 램프와 둥글게 빚어낸 차체, 은은하게 반짝이는 펄 도장으로 우아한 자태를 만들어냈죠. 그립형으로 바뀐 이 도어 손잡이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최신차 분위기를 내는 디테일이었어요. 다만 주 고객인 중장년층 남성들이 중형차에 기대하는 보수적이고 중후한 분위기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다분히 여성 고객들을 의식한 디자인이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맞물려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상품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제조업에 꽂힌 자동차 역시 이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단순히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을 넘어 주체적인 소비자로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디자인 및 상품 구성이 도입됐습니다. 이 EF 소나타도 그러한 디테일이 잘 드러나는 모델이에요. 외관의 분위기는 고스란히 실내로 이어졌습니다. 밝은 톤의 내장 컬러와 우드 그레인을 적극 사용해 부드럽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기존의 운전자 중심에서 좌우 대칭으로 바뀐 대시보드는 실내를 더욱 널찍하게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앞좌석 열선 시트와 운전석 전동 시트,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프로토 에어컨, 그랜저에나 있던 4인체 AV 시스템과 뒷좌석 분리형 헤드레스트 등 2차급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고급 사양들이 대거 투입되어 상품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주력 파워트레인은 여전히 1.8, 2.0L 시리우스 개선형 엔진이 탑재되면서 미쯔비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V6 2.5L 델타 엔진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이제는 파워트레인까지 완전 독립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어요. 고급형 엔진이라 판매량은 저조했지만 고급차에 쓰이는 6기통 엔진을 독자 개발한 것에 그 의미가 있었죠. 이 엔진은 이후 그랜저 XG와 수출형 모델에 두루두루 탑재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부드러워 보이는 외관만큼이나 주행 질감도 부드러웠죠. 승차감은 당시 기준으로 좋은 승차감의 전형이었던 일명 물침대 세팅으로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안락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주행 안정성에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고급차에 쓰이는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사라졌던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다시금 옵션으로 마련하면서 균형을 맞췄죠. 충돌 안전성도 부드러워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첫 번째로 개발한 중형 플랫폼인 만큼 경량화와 강성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서인지 동급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게 되면서 판매량에 악영향을 미쳤죠. 이후 연식 변경을 통해 편의 장비를 최신화하고 램프의 색상 구성을 달리하는 등 소소한 업데이트를 거쳤고 2000년에는 현대차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식 스폰서로 선정된 것을 기념 월드컵 스페셜 트림이 추가됐습니다. 다시금 유행하던 투톤 컬러와 전용 휠, 전용 레터링을 부착해 고급스럽게 꾸몄죠. 끝물인 2001년형 모델부터는 미쯔비시제 무단 변속기, 즉 CVT가 장착된 모델이 추가됐는데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와 달리 왠지 모를 헐거움과 이질감이 느껴지는 주행 감각과 잦은 고장, 비싼 수리비로 비슷한 시기에 CVT를 탑재했던 대우 마티즈와 더불어 국내 소비자들이 한동안 무단 변속기 PTSD에 시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이번에도 출시 3년 만에 대대적인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풀체인지급 변화를 선보인 뉴 EF 소나타를 선보였습니다. 전작의 분위기를 떠올리기 힘들 만큼 인상이 확연하게 달라졌는데 이에 맞춰 달라졌을 부품들과 금형 같은 제작 과정을 떠올리면 이 신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차의 과감한 투자와 그걸 이뤄내는 기업 차원의 스피드가 일찍부터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물론 부작용도 분명 따라오지만 부드럽고 단아한 디자인으로 여성스러움이 돋보였던 전기형과 달리 묘한 디자인의 헤드램프, 더욱 커진 라디에이터 그릴, 크롬 몰딩 같은 각종 장식 요소를 추가하면서 이번에는 남성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고급차에서나 볼 법한 HID 램프, 에스턴 마틴 스타일로 바뀐 이 리어 램프가 아주 근사했어요. 후면 레터링이 일체형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오나타가 되는 일도 없었고 서울대 진학률도 그대로였죠. 다만 전작의 차분한 분위기를 원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현란한 전면부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고 헤드램프가 벤츠 C클래스를 연상케 해 해외에서는 가난한 자의 벤츠라는 놀림도 받았습니다. 이제 보니 구성이나 분위기가 묘하게 소나타 3와 비슷하네요. 실내에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차인 기아 옵티마와 동일한 레이아웃을 적용한 실내는 우드 트림의 비율을 높이고 상단에 있던 공조장치 조작부를 하단으로 옮겨 더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로 거듭났습니다. 수동 변속 모드를 제공하는 변속 레버와 공기청정기, 6개 스피커의 JBL 사운드 시스템을 포함한 5.8인치 VCD 내비게이션 등 여러 고급 사양을 상위 모델인 그랜저 XG와 공유하는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내비게이션과 차량 내 전화, 전용 웹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모젠을 적용하기도 했어요. 보닛 아래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형 라인업인 1.8 모델과 2.0 LPG 모델이 기존 시리우스 엔진에서 독자 개발 베타 엔진으로 변경돼 이 모델부터 미쯔비시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었죠. 이 밖에 서스펜션 세팅을 손봐 여전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면서도 이전만큼 출렁이거나 허둥대진 않았어요. 출시 초에는 전작의 월드컵 트림이 그대로 이어져 시트와 C필러, 휠캡에 탄일 월드컵 공식 로고를 새겼고 이후 2003년형 모델부터는 가로 형태의 그릴과 본인세 부착된 전용 엠블럼, 리어 스포일러와 새로운 알루미늄 휠 등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꾸며졌습니다. 조수석 에어백을 기본 장착해 승객 안전성을 높인 것도 좋은 부분이었죠. 이 무렵 소나타 브랜드 전체 누적 생산량 250만 대를 기념해 신설된 엘레강스 스페셜 트림은 화사한 분위기의 전용 베이지 인테리어와 자외선 차단 전면 유리, 1열 사이드 에어백, 핸드백 거리 등 여성 고객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드러난 문제들도 있었죠. 자동 변속기와 CVT는 연약한 내구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유리 미션이라는 타이틀을 이어받았고 특히 EF, UEF 할 것 없이 고질적인 차체 부식으로 오히려 심장은 멀쩡한데 차대가 주저앉아 폐차를 결정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같은 시기를 공유한 경쟁차 1세대 SM5와 비교해 잔존 개체수가 현격히 차이나는 것은 현대차의 내구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지점이었어요. 4세대 EF 소나타는 정몽구 회장 체제로 돌입한 이후 내놓은 첫 번째 소나타로 품질 경영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훌륭한 만듦새와 감성 품질이 돋보였고 일본 업체의 구형 기술보다 못한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해외 업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독자 개발을 추진해온 그들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모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독자 개발 전륜구동 중형 플랫폼을 활용해 그룹 내 다양한 차들을 개발할 수 있었고 플랫폼 공유에 대한 노하우와 신차 개발비 절감, 가격 경쟁력 강화 등 지금의 현대차를 있게 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어준 모델이기도 했죠. 다만 출시 연도를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짐작하셨겠죠. 국내 모든 기업들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았던 IMF 외환위기 앞에서는 시장유리 현대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의 명예를 걸고 나온 삼성 SM5, 대우 매그너스 같은 쟁쟁한 경쟁차들에 밀려 고전했고 심지어는 한 지붕 아래로 들어온 기아, 형제차나 다름없는 옵티마에 밀리는 굴욕을 겪기도 했어요. EF 소나타의 프로토타입 중 하나가 기아 옵티마로 등장했다는 것도 꽤나 알려진 사실이죠. 이후 IMF가 해소되고 내수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자 중형차 판매량도 자연스레 상승하게 됩니다. 다행히 디자인과 상품성을 대폭 보강한 UEF 소나타가 출시되면서 중형차 1위 자리를 탈환했죠. 특히 오랫동안 두드려오던 해외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사상 최초로 북미의 권위 있는 소비자 매거진 컨슈머 리포트에서 소나타를 권장할 만한 차로 선정했고 여전히 경쟁차에 비해 다소 부족하지만 가격을 감안하면 괜찮은 차라는 평가와 함께 해외 판매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과거 엑셀 시절부터 발목을 잡았던 값싸고 조악한 차라는 이미지에서 조악한이 빠진 정도였지만 이것만 해도 괄목할 만한 성과였죠. 글로벌 시장에서 이 4세대 모델만 무려 160만 대가 넘게 팔려나갔어요. 이를 증명하듯 이때부터 해외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매체에 눈에 띄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비록 수초 만에 짧게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지만 할리우드 영화에 국산차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괜히 기분이 묘했어요. 첩보영화 본 시리즈 2편 본 슈프리머시에서 흙먼지를 휘날리며 내달리던 UEF 소나타가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죠. 여담으로 중국 시장에서는 UEF부터 아예 현지에서 직접 생산했고 엘란타라로 판매되어 인기를 끈 아반떼 XD와 함께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보통 신형 모델이 준비되면 구형이 된 모델은 단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차례 자체적인 페이스리프트로 수명을 연장해 뒤이어 출시된 신형 모델들과 함께 병행 판매됐는데 차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중국 시장 특성상 구형 모델이라고 해도 메리트는 충분하기 때문에 신형은 신형대로 구형은 합리적인 가격을 어필하는 것이죠. 나름 신형이니까 신선함을 더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국 시장을 우대한다기보다는 차별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괴랄한 페이스리프트를 선보이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이 중국형 EF 소나타 현지명 밍위는 무려 소나타 뉴라이즈가 판매되던 2017년까지 판매됐죠. 전작의 흥행으로 이제 소나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현대차의 간판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등장한 5세대 소나타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만큼 보다 탄탄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죠. 참고로 정식 차명은 그냥 소나타였는데 EF 이후 프로젝트명으로 구분하는 게 워낙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후 등장한 신형 모델도 의뢰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대 구분이 명확하기도 하고요.
외관은 화려하게 치장했던 전작과 달리 인상이 한결 차분하고 진중해졌습니다. 가로선이 강조된 디자인은 차를 더욱 크고 넓어 보이게 했는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차의 영향이 남아있던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모든 면에서 덩치가 커졌죠. 부드럽게 떨어지는 매끈한 루프라인과 풍부한 볼륨감의 측면, 거대한 면적의 테일램프로 존재감을 끌어올렸고 트렌드에 맞춰 사이즈를 키운 휠도 차를 보다 풍성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상위 트림 2.4L 모델에는 몰딩을 더한 범퍼, 전용 17인치 알루미늄 휠, 후면부에 듀얼 머플러를 더해 2.0 모델과는 남다른 분위기를 자랑했죠. 심플하면서도 유행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 디자인은 세월이 지나야 그 진가가 드러나는데 이 차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관리 잘 된 F24S는 눈길이 절로 가더라고요. 다만 국내 시장에도 정식으로 소개됐던 7세대 혼다 어코드와 후면 디자인이 너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멀리서 보면 NF 소나타, 이후 등장한 그랜저 TG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긴 했으니까요. 다행히 테일램프가 삼각형으로 바뀐 후기형 어코드와는 헷갈리지 않았지만요. 외관의 수수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한 실내는 전작의 좌우 대칭에 이번에는 수평 기조까지 더하면서 거실 같은 공간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유행진한 우드 떡실 대신 금속 장식, 밝은 톤의 플라스틱 내장을 주로 사용해 젊은 감각과 함께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죠. 또 이전 세대에서는 규격화된 오디오 및 공조장치, 딘 규격의 모듈을 사용하면서 차종마다 동일한 오디오, 공조장치 모듈을 돌렸었지만 이 무렵부터 아예 인테리어에 걸맞는 디자인을 적용해 실내의 분위기를 이끄는 중요한 디테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상단으로 끌어올려 시인성을 개선한 6.5인치 DVD 내비게이션과 서브우퍼, 디지털 앰프를 더한 JBL 사운드, 좌우 독립식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기존에 있던 편의사양을 업그레이드한 것은 물론 오토라이트, 심지어 전동식 페달 높이 조절 등 여러 고급 장비가 추가로 투입된 것도 돋보였죠. 무엇보다 불어난 차체 덕분에 실내 거주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뒷좌석에는 수동식 후방 블라인드를 추가로 마련해 여전히 가족과 함께하기에 만족스러운 공간을 제공했어요. 견고해진 프레임과 사이드 및 커튼 에어백을 탑재해 승객 안전성을 보강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였습니다. 확 달라진 겉모습만큼이나 파워트레인 역시 새로워졌습니다. 차체를 키운 만큼 1.8L 모델은 과감히 삭제했고 새로 개발한 4기통 2.0, 2.4L 세타 가솔린 엔진, 독자 개발한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하면서 이제는 뼈대부터 심장까지 모두 우리 것으로 채워넣은 진정한 의미의 국산 중형차로 거듭났어요. 시리우스 엔진 특유의 웽하는 간드러지는 소리 대신 투박한 엔진음이 들려왔지만 밟으면 톡 튀어나가는 응답성으로 실용 구간에서 쾌적한 주행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대대로 북미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소나타답게 승차감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전작의 전륜 더블 위시원 서스펜션과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더해 자세 제어 장치 VDC가 추가되면서 전반적인 주행 안정성이 향상됐습니다. 높아진 강성의 신형 플랫폼도 제 몫을 톡톡히 했죠. 특히 이 세타 엔진은 월드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미쯔비시,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 걸출한 해외 완성차 업체에 수출되어 미쯔비시 랜서, 크라이슬러 세브링, 다치 캘리버 등 다양한 차종에 두루 쓰였습니다. 각각의 세팅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던 몇몇 수입차가 소나타와 엔진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며 해외 업체의 기술을 받았어야 했던 우리나라가 스스로 엔진을 만들고 역으로 기술 선진국에 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이때 개발한 세타 엔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만들어 현재까지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부족하더라도 독자 개발을 추진해온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LPG 사양 역시 세타 LPI 엔진으로 교체되며 출력과 연비가 모두 높아져 택시와 렌터카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연식 변경을 통해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도입되기도 했는데요. 2006년부터는 RV 라인업에 탑재되던 2.0 VGT 디젤 엔진을 추가, 6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장거리 운행이 잦은 분들에게 환영받았고 북미 사양인 V6 3.3 람다 엔진을 얹은 최고급 트림을 신설해 당시 직렬 6기통 엔진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던 GM 대우 토스카를 찍어 눌렀습니다. 이 V33 모델은 모든 옵션이 모두 포함된 차량인데다 출고 가격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그랜저 TG의 S380 모델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희소성을 자랑했어요. 낮은 단수로 지적받던 2.4L 모델의 4단 자동 변속기를 스리슬쩍 5단으로 변경한 것도 이때죠.
같은 해 하반기 출시된 2007년형 모델은 내외관 구성을 살짝 달리했는데 블랙 베젤 헤드램프가 세련된 인상을 만들었던 이전과 달리 눈화장을 지운 듯한 적나라해 보이는 크롬 베젤 헤드램프, 로고를 따라 애매하게 둥글린 그릴 때문에 오히려 퇴보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주력 트림에 들어갔던 16인치 휠, 일명 녹용휠은 당시에도 호불호가 좀 갈렸는데 지금 봐도 좀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도 플랜지 타입이었던 17인치 휠을 디자인은 그대로 둔 채 노플랜지 타입으로 변경해 더욱 시원스러워졌다는 것만큼은 좋았어요. 한편 끝물에서는 스마트키 시스템과 함께 2.4 모델의 전유물이었던 17인치 휠을 드디어 2.0에도 넣어주고 뒷바퀴의 각도를 조절해 코너 탈출에 도움을 주는 AGCS라는 독특한 옵션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고속 코너링 시 조향에 따라 후륜 중 바깥쪽 바퀴를 차체 안쪽으로 약간 꺾어 선의 반경을 줄여주는 장치로 구조가 간단하고 확실한 성능을 제공해 혁신적인 기술인 건 맞았지만 지금의 S클래스나 G90에 장착된 후륜 조향 시스템처럼 유턴 시 회전 반경을 짧게 줄여주는 등 모든 주행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당연히 무난한 패밀리카의 상징이었던 소나타에게 이런 장비란 그저 사치일 뿐, 그마저도 최고급형에 가야 끼워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률이 저조했습니다. AGCS가 고장이나 센터에 갔더니 직원들이 우르르 구경을 나왔다는 한 오너분의 이야기가 이 옵션의 희소성을 그대로 대변해주네요. 여담으로 이 모델의 하이브리드 시제품이 준비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LPI 하이브리드였어요. 2.0L 세타 LPI 엔진을 기반으로 전용 5단 자동 변속기와 전기 모터를 탑재해 리터당 14km 이상의 연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먼저 투입된 아반떼,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가 시장에서 실패하면서 이 모델은 아쉽게도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2007년에는) 내외관 디자인 및 파워트레인을 개선해 상품성을 크게 끌어올린 페이스리프트 모델 소나타 트랜스폼이 출시됐습니다. NF 소나타가 미녀를 발견하곤 내외관을 트랜스폼하는 이 CF가 지금도 생생하시죠. 당시 영화 트랜스포머가 개봉해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킬 때라 이런 이미지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이 CF야 그러려니 해도 이름까지 트랜스폼이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릴과 램프의 크기를 키운 전면부는 수수했던 전작에 비해 좀 더 화려하고 중후해진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17인치 휠과 범퍼의 크롬 몰딩을 주력 모델인 2.0까지 확대 적용해 2.4 모델과의 디자인 격차를 줄인 것이 특징이었죠. 어딘가 휑하고 밋밋해 보였던 기존 NF의 2.0 모델과 달리 덜 심심해졌고, 리어 램프도 내부 디테일을 손봐 뒷모습이 확실히 세련돼졌어요. 직전 모델의 샤프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달라진 외관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달라진 실내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직전 모델의 인테리어는 다분히 현대적인 분위기였으나 멋지다, 예쁘다 소리가 나오는 건 분명 아니었죠. 특히나 얼마 뒤 경쟁 모델로 이런 게 튀어나오는 바람에 순식간에 오징어가 돼버렸어요. 트랜스포메이션한 인테리어는 다행히 이전의 분위기를 떠올리기 힘들 만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작의 수평형 인테리어를 T자형으로 변경, 인포테인먼트와 공조장치를 한 곳에 몰아 조작 편의성을 개선했고, 하단에는 수납 공간을 마련해 실용성도 확보했습니다. 세련된 3호형 계기판과 그 사이 현대차의 브랜드 컬러로 자리잡은 푸른색 조명을 사용해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적재적소의 밝은 우드 트림을 사용해 중형차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유지한 것도 좋았죠. 여기에 USB와 아이팟, 억스 단자를 제공해 MP3 음악 감상이 더 편리해졌고, 무엇보다 제조사에 경력음을 주는 것에 가까웠던 DVD 순정 내비게이션을 빼고 100만원대의 저렴한 인텔리전트 DMB 내비게이션을 제공한 게 돋보였죠. 이때부터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선택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뒷좌석은 여전히 넉넉했지만 패밀리카를 추구하면서도 경쟁 모델에는 있던 뒷좌석 열선 시트나 전용 에어벤트 같은 편의 기능이 이번에도 추가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어요. 껍데기만 바뀐 게 아니었죠. 파워트레인은 직전 모델의 것을 그대로 계승했지만 기존의 세타 가솔린 엔진을 개선형 세타2로 변경, 출력과 토크를 개선해 국산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스펙을 제공했습니다. 이때부터 특히 2.0L 모델은 직전 모델의 2.4L에 버금갈 만큼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였는데, 정작 자동차 전문 매체의 평가는 이게 기분 탓인지 진짜로 좋아진 건지 애매한 느낌이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빠른 응답성으로 실용 구간에서는 출력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죠. 다만 세계적으로 변속기의 다단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에도 불구 4단 자동 변속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이 차의 분명한 약점이었습니다.
너무 뒤처진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이 와중에 이웃집 토스카가 6단 6기통 중형차를 내세우며 불난집에 기름을 붓자 2.0은 4단이면 충분하다는 말로 대응한 현대차 관계자의 말이 한동안 자동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죠. 이 밖에 엔진 설계를 일부 변경하면서 추가된 구조물 때문에 이전에는 없던 불쾌한 부밍음이 생겼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는데요. 많은 오너들이 이 소음의 근원지를 엔진의 플라스틱 커버로 지목하면서 아예 엔진 커버를 떼고 다니거나 커버에 붙어있는 빈 공간, 공명통 제거 수술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 공명통이 엔진의 소음을 가둬 실내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위였다고 하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소음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한편 2009년 진행된 연식 변경에서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 하이패스룸 미러, 블루투스 오디오 같은 최신 장비를 도입해 트렌드에 발맞췄고, 주행 환경에 따라 초록, 빨간색으로 변하는 에코 경고 등을 통해 운전자의 경제 운전을 유도하는 에코 드라이빙 램프가 계기판에 추가됐죠. 이 시기 만들어진 현대차들이 지금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5세대 NF 소나타는 브랜드 밸류를 높이고자 현대차가 칼을 갈고 내놓은 첫 번째 모델인 만큼 차량의 완성도와 상품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트랜스폼에 와서는 변화를 넘어선 진화라는 캐치프레이즈만큼이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더욱 거세진 경쟁사의 공세에도 높은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전작에서 하도 안전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인지 승객 안전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죠. 이 밖에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에서 진행한 저속 충돌 테스트에서 동급 차량 중 가장 낮은 수리비를 기록해 이를 광고에 활용했던 게 떠오르네요. 쿠크다스 범퍼로 유명했던 소나타2를 떠올리면 장족의 발전이죠. 다만 차가 좋아진 만큼 영업용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소나타는 택시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레 생겼습니다. 소나타 차주들은 대로변의 행인들이 본인 차를 향해 손을 뻗거나 심지어 신호대기 중이던 차에 모르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올라탔다는 황당한 경험담을 쏟아내기도 했죠. 경쟁사들이 이를 마케팅에 적극 이용하면서 영업용 판매량을 제외한 자가용 판매량을 따로 집계해 내놓는 게 한동안 트렌드였습니다. 그래도 괜히 택시로 많이 굴러다니는 게 아니죠. 전반적인 내구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유리 미션이라는 별명도 이때부터 사라졌고, 짱짱한 만듦새, 좀비 같은 내구성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처차하면 중고 소나타 LPG가 반드시 포함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상 이 모델부터였습니다. 물론 내구성만 챙긴 4단 미션, 약속이라도 한 듯 고장나 있는 리어램프, 여전히 부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차체 등 소소한 걸림돌도 분명 있었지만요. 그래도 글로벌 누적 판매량 160만 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판매량과 영업용 차량 수요는 개인 자가용의 수리 및 유지비 측면에서도 고스란히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한편 일본 시장에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가격과 스타일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본의 좁은 도로 환경에 맞지 않는 차체 크기, 무엇보다 든든한 자국산 중형차를 두고 이 차를 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사마를 모델로 쓰고도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소나타 트랜스폼 대신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발맞춰 강렬한 인상을 더한 링샹을 출시, 앞서 소개한 중국형 EF 소나타 밍위와 함께 같이 팔렸죠. 북미 시장에서도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던 저가차 이미지를 조금은 벗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미드사이즈 세단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 내 현대차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확실한 역할을 했던 모델이었습니다. NF 소나타의 북미 진출과 함께 문을 연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전량 생산됐고, 다행히 브로몬 공장에서의 뼈아픈 실패를 만회할 만큼 걸출한 성과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트랜스폼이 북미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판매량이 서서히 하락하긴 했지만, 다행히 산타페 같은 RV 라인업의 판매가 대신 늘어나 이를 상쇄했고, 뒤이어 등장한 이 모델이 남아있던 근심 걱정을 말끔하게 해소해줬죠. 2009년 출시된 6세대 모델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소나타라는 이름과 문짝이 4개 달린 중형 세단이라는 것을 빼고는 아예 다른 차 수준으로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하나같이 무던하고 평범하게 생긴 차들 사이에서 난데없이 이런 차가 튀어나온 데다 그 차가 또 무난의 극치를 추구하던 소나타였으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 흐르는 듯한 조형을 테마로 했다는 외관은 앞에서 뒤로 잡아당긴 듯 쭉 찢어진 눈매와 팽팽하게 당긴 사이드 캐릭터 라인, 날카로운 후면 디자인으로 우아하면서도 공격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여기에 BMW처럼 하늘을 향해 접히는 사이드미러, 소나타에는 영원히 없을 것만 같았던 18인치 대구경 휠, 특히 전륜구동임에도 최대한 짧아 보이도록 디자인한 프론트 오버행과 트렁크 리드까지 매끈하게 이어지는 루프라인은 2004년 벤츠 CLS가 포문을 연 4도어 쿠페라는 장르에 근접한 생김새였죠. 소나타 트랜스폼이 중년 부부가 타고 다닐 법한 차였다면 YF 소나타는 그들의 자녀가 타고 나와도 어울리는 차가 됐을 정도로 젊어졌어요. 물론 이런 전위적인 디자인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많았습니다. 이 당시 현대차의 패밀리룩을 벌레에 빗대어 충룩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강렬한 크롬 그릴은 제네시스 생선뼈 그릴에 이어 삼엽충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한편 소나타 디자인에 놀란 건 국내외 소비자들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경쟁사, 특히 일본 업체들이 이 소나타를 보고는 충격을 받아 차기작을 준비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꽤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실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Y자를 이루는 센터 페시아는 직접 모델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고리타분한 우드 그레인을 배제하고 금속 장식과 블랙 하이그로시로 꾸며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했는데, 스티어링 휠 디자인부터 버튼 하나까지 어느 하나 독특하지 않은 게 없는 정말이지 파격적인 변화였죠. 볼보에서 가져온 듯한 이 쫄라맨은 좀 에러였지만, 화려한 2실린더 타입 계기판은 가운데 컬러 LCD 정보창을 더해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잡았고, 패들 쉬프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후방 카메라를 더한 7인치 내비게이션과 업그레이드된 모진 시스템 등 최신 편의 사양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SUV 투싼에 이어 세단까지 내려온 파노라마 선루프는 드레스업 효과와 함께 상당한 개방감을 선사하면서 이 모델의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로 작용했죠. 현대차의 장기인 공간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작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외관에서 짐작되듯 헤드룸에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만큼 시트 포지션을 낮춰 여전히 차급에 걸맞는 쾌적한 거주성을 확보했고, 패밀리카나 택시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수동식 후방 커튼은 사라졌지만 대신 뒷좌석 에어벤트와 열선 시트를 모두 마련하면서 단점을 보완했고, 나중에는 1열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 옵션에 따라 뒷좌석 6대4 폴딩을 지원해 길이가 긴 물건을 실어 나를 수도 있었죠. 파워트레인은 직전 모델의 2.0 세타2 엔진을 주력으로, 이후 고급 사양으로 GDI 기술을 적용한 2.4L 세타 GDI 엔진을 추가, 전작의 2.4 자연흡기 엔진은 물론 경쟁차를 압도하는 출력과 연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전용 레터링과 듀얼 머플러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2.4 GDI 2.4를 왜 영어 발음으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전자식으로 변경했고, 변속기를 전부 6단으로 바꿔 스스로를 부정한 것도 포인트. 덕분에 확실하게 개선된 연비와 여전히 편안한 승차감, 실용 구간에서의 경쾌함은 만족스러웠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붕 뜨는 듯한 특유의 낭창낭창함과 이 시기 MDPS를 탑재했던 현대기아차 대부분이 공유한 이질적인 조향질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빠지고 더블 위시본에서 보급형 맥퍼슨 스트럿으로 교체된 전륜 서스펜션 등 주행 품질이 오히려 전작보다 퇴보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디젤은 i40에 양보하고 이번 작에서 빠졌지만, 대신 이 모델을 투입해 약간의 아쉬움을 달래줬습니다. 2011년에는 소나타 최초의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기록하면서 해외 시장에 유리한 가솔린 하이브리드에 집중한 결과물인데요. 차 좀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베르나, 클릭 가솔린 하이브리드는 사실 특수 목적으로 제작한 시범작인데다 관공서 등에 소량 공급됐고,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처럼 엔진 구동 없이는 주행할 수 없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이니 논외로 치고요. 드디어 모터와 배터리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국산 풀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죠.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2.0L 누우 엔진과 전용 6단 자동 변속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리터당 16.8km라는 준수한 연비를 내세웠고, 당시 높은 인기를 끌던 수입 디젤 세단과 캠리 하이브리드를 정조준했습니다. 전용 휠과 하이브리드 레터링, 전용 컬러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블루 드라이브라는 브랜드에 맞게 바다에서 꺼내온 듯한 전면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범퍼로 외관을 차별화했고, 실내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한 전용 계기판과 소프트웨어로 남다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장미꽃 모양의 이 LED 테일램프는 지금 봐도 독특하네요.
예쁘다고 쳐다봤다가 눈이 멀 뻔한 게 문제였지만, 다만 당시에는 대중적으로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높지 않았고 현대차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 또한 높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티나게 팔리진 않았지만 유류비에 부담을 느끼던 특히 얼리 어답터 성향이 강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소소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기존 2.4L GDI 엔진 대신 다운사이징 추세에 맞춰 새로 개발한 2.0 세타2 터보 GDI 엔진을 탑재, 파워풀한 성능과 준수한 연비를 선사한 F20 터보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고배기량 V6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엔진인 만큼 같은 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경쾌한 성능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었고, 같은 엔진을 탑재한 기아 스포티지 R, K5와 함께 인터넷 슈퍼카 계보에 오르기도 했죠. 하지만 가속 성능이 문제가 아니었던 소나타의 부족한 주행 품질과 나름 보강을 했음에도 여전히 버거워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이른바 탈국산급의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기대했던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실망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두 모델 다 생김새에 어울리는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매력을 뽐냈고, 나름의 수요를 확보해 더 업그레이드된 후속 모델이 등장하는데 훌륭한 발판이 됐죠. 2011년 하반기에는 단순한 연식 변경치고는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부담스러웠던 크롬을 줄이고 한결 차분해진 라디에이터 그릴과 견고한 느낌의 멀티스포크 휠, 부츠 타입 기어레버 같은 내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존 2.0 세타2 가솔린 LPI 엔진을 2.0L 누우 엔진으로 변경하고 5단으로 차별받던 LPI 모델의 자동 변속기를 6단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의아할 정도로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액티브 에코 시스템, 택시 모델에만 제공하던 공회전 방지장치 ISG를 적용해 경제성에 집중한 모델인 블루세이버 트림도 신설됐는데, 이거 정차 중에 D가 아닌 중립인 N에다 넣어야 오토스탑이 작동하는 특이한 방식이었죠. 아마 블루세이버나 택시 부활 타시는 오너분들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너도? 나도. 한편 1년 뒤 출시된 정식 페이스리프트 모델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는 반대로 의아할 정도로 변한 게 없어 보였는데요. 그동안 현대차의 행보와는 다르게 호평받던 디자인을 괜히 뜯어고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한 모델이었습니다. 외관도 자세히 뜯어보면 프론트 범퍼와 휠 디자인을 새롭게 다듬어 세련미를 더했고 LED를 적극 사용해 브릴리언트라는 닉값은 했죠. 여전히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뽐내는 실내는 곳곳에 소재를 개선했고, 최신 텔레맥틱스 블루링크가 도입되면서 8인치로 통일된 내비게이션, 근본 없던 공조장치에 쫄라맨이 빠지는 등 소소한 디테일을 수정해 외관과 마찬가지로 한결 단정해진 분위기였습니다. 이 특유의 스포티한 분위기 때문에 디자인만큼은 오히려 후속인 LF보다 낫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죠. 또 오토홀드가 포함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휠 열선같이 국내 소비자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편의 기능이 추가된 것도 환영할 만한 부분이었고, 개인적으로 후방 카메라가 띠용하고 나오던 이 고급형 오디오가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때 밀던 이 룸미러 속 카메라도 생각이 나고요. 끝물부터 선반영된 파워트레인은 높아진 출력을 체감하긴 힘들었지만 NVH가 보강됐는지 주행 중 소음이 줄었고, 꾸준히 개선된 전자제어 장치와 서스펜션 세팅 실력으로 직전 모델보다 주행 품질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차의 자체 튜닝 브랜드인 트윅스 패키지를 선택하면 좀 더 스포티한 소나타를 만들 수도 있었죠. 여전히 거친 MDPS의 조향감과 불안한 고속주행 안정성과 그걸 지켜보는 부분 변경 모델의 한계가 느껴졌지만, 여러모로 소비자들의 지적을 수용해 완성도를 끌어올린 모델이었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차를 팔아야 하는 대중 메이커가 자칫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은 사실 도박에 가까운 행위죠. 하물며 소나타처럼 편안한 패밀리카를 지향하는 중형 세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품질을 갖췄음에도 여전히 쟁쟁한 경쟁차들 사이에서 그 외 나머지 취급을 받던 소나타에게 더 이상 가성비와 무난함은 매력이 될 수 없었죠. 현대차는 경쟁차들이 감히 시도조차 못했던 디자인으로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6세대 YF 소나타는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스타일을 선보여 그저 그런 차로 여겨지던 현대차를 단번에 눈에 띄는 브랜드로 각인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늘 뒤따라가기 바빴던 후발주자 소나타를 순식간에 경쟁차들을 이끄는 자리에 올려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한 모델이었죠. 다행히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었고 글로벌 누적 판매량 195만 대라는 소나타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북미 판매량이었을 만큼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죠.
이름이 가진 무게감에 비해 지나치게 젊어진 생김새는 주 고객인 중장년층 소비자가 이탈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 역으로 젊은 고객을 상당수 끌어들이면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를 끌어 출시 이듬해인 2010년 국내 판매량만 도합 13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YF 소나타만큼의 충격을 선사했던 이 모델이 튀어나와 소나타 판매량 일부를 흡수했던 것을 떠올리면 더욱 대단한 수치죠. 유행어가 되어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했던 소나타는 그렇게 타는 겁니다 라는 감성 돋는 커피의 광고도 성능이니 편의사양이니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소나타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선택해도 넌 만족할 거다 라는 그들의 자신만만함이 드러나는 광고였죠. Sonata, the brilliant. 다만 지나치게 앞서간 아트를 테크놀로지가 따라가지 못한 모양입니다. 차세대 플랫폼으로 차체 강성과 안전성이 증대됐지만 차급에 어울리지 않는 가벼운 주행감과 부족한 방음 대책으로 소음이 부각되는 등 주행 품질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든 모델이었습니다. 아직 차 만들기 실력이 완숙해지지 않았음에도 다방면에서 원가 절감부터 이루어지다 보니 나온 부작용이라는 평가가 따라왔어요.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자신있게 내세운 GDI 엔진들이었는데, 다행히 국내 모델은 2.0L 간접 분사 엔진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2.4 GDI가 메인이었던 북미와 국내 일부 고객은 이 엔진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F는 분명 시장에 큰 임팩트를 남긴 모델이었지만 동시에 뼈아픈 평가도 함께 받았죠. Of technology, Sonata. 주행 품질에 대한 아쉬움은 완전히 새로워진 이 모델이 채워졌습니다. 2014년 등장한 7세대 소나타는 자동차의 본질, 즉 기본기를 강조하며 보다 진보된 주행 품질을 내세웠고, 외모 역시 만듦새에 집중했던 과거 NF의 단정함과 YF의 화려함을 적절하게 블렌딩한 듯 한층 정제되고 진중해진 인상으로 거듭났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힘있는 선이 돋보이는 외관은 직전 모델의 유려함을 견고함으로 맞바꾼 듯한 생김새였는데, 더욱 강인해진 전면부, 뒷모습 역시 날렵한 맛은 희석됐지만 수평선을 강조해 차급에 걸맞는 고급감과 중후함이 돋보였습니다. 반사판과 머플러 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자칫 둔해 보일 수도 있는 후면부의 무게감을 덜어낸 것도 좋았죠. 그러면서도 견고한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과 사선으로 치켜 올라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으로 전작의 우아함과 역동성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창문 라인을 따라 헤드램프로 길게 이어지는 이 크롬 몰딩도 YF에서 이어진 디테일이죠. 다만 이번에도 호불호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보수적으로 회귀한 이 외모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소비자들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분명 직전 모델은 신선함을 주기에 충분한 외모였고 흥행에도 성공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파격적이라 소나타답지 않다며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도 꽤 있었죠. 특히 변함없는 중형 세단의 주 고객층인 중장년층 소비자가 그랬습니다. 이를 의식해 7세대 소나타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단정함을 내세워 보다 폭넓은 소비자층을 고려했지만 전작의 화려함을 높이 샀던, 그 때문에 그 이상의 화려함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다시금 아빠차로 돌아간 듯한 이 외모가 실망감으로 작용한 것이죠. 오히려 나중에 출시된 경쟁 모델 올류 말리부가 더 소나타 후속스러운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또 닌자 거북이를 연상케 하는 모양새, 미등에는 면발광을 둘러놓고 정작 내부는 할로겐으로 채운 리어램프는 전작만 못해졌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도 욕을 먹자 이후 연식 변경을 하면서 LED로 채우긴 했지만요. 실내 역시 외관과 마찬가지로 한결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운전석이 아닌 조종석에 탄 듯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던 YF와 달리 화려한 기교나 장식 요소는 줄었지만 소재감과 작동 질감, 수평 형태의 레이아웃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돋보였고, 신형 제네시스의 것을 그대로 옮긴 듯 단정한 버튼 배치로 각 기능의 조작 편의성 또한 개선됐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커진 차체로 상위 모델에 버금갈 만큼 거주성이 좋아진 건 덤이었죠. 여기에 전작의 풍부한 편의 장비는 물론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최신 폰 커넥트 시스템을 제공한 것도 환영할 만한 부분이었어요. 여전히 개방감이 뛰어난 파노라마 선루프, 특히 후방 전동 블라인드와 수동식 측면 커튼 등 이 차급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호화 사양을 제공한 점도 분명한 세일즈 포인트였죠. 덕분에 운동장 갔던 뒷좌석이 더욱 쾌적해졌고, 가족과 함께하기에도 가끔은 중요한 손님을 모시기에도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능성과 안정감만을 추구하다 보니 필요 이상 고리타분해졌다는 지적도 있었죠. 분명 쓰기에는 좋고 질리지도 않지만 딱히 예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때문에 외관만큼이나 실내 역시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파워트레인이었습니다. 전작의 2.0L 누후 가솔린과 LPI, 돌아온 2.4L GDI 가솔린 엔진을 시작으로 이후 2.0 가솔린 터보, 전작에는 없던 1.6 다운사이징 가솔린 터보와 1.7 디젤, 하이브리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이 한 모델에서만 도합 8개의 라인업을 제공했습니다. 무엇보다 광고에서부터 본질을 주구장창 외쳤던 LF 소나타는 앞서 선보인 제네시스 못지않게 주행 품질 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초고장력강을 더욱 폭넓게 사용하면서 차체 강성과 충돌 안전성을 크게 높인 것은 물론 숙성된 하체 세팅, 보다 진보한 전자제어 장치로 이전의 현대차와는 다른 세련된 주행 감각을 제공했습니다. 전작에서 주행 품질을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던 MDPS도 정밀도를 높여 조향감이 한결 세련돼졌죠.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나 그랜저에 가야 구경할 수 있었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후측방 경고 같은 첨단 안전장비, 나중에는 아예 자동 긴급 제동까지 탑재하면서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크루즈를 장착하면 그릴의 모양이 달라져서 외관상으로 풀옵션 차량임을 짐작케 할 수 있었어요. 한편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아진 하이브리드 모델은 GDI 시스템을 더한 엔진, 더 강력한 모터와 배터리를 탑재해 순수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더 길어지면서 효율이 개선됐고, 그 사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전체 판매량의 10%를 차지할 만큼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내외관 디자인을 차별화했고 특유의 오묘한 생김새,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뽐내는 건 여전했지만 본판의 바른 이미지 덕분에 크게 엇나가진 않아서 전작의 괴랄한 디자인에 망설였던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게 판매에도 주요하게 작용했죠. 일반형 타시는 분들 중에서 이 테일램프 탐내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이 모양은 똑같은데 뜬금없이 후진등이 범퍼로 가는 바람에 1:1 교체는 불가능했어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완속 충전 시스템을 더해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최대 44km가량 주행이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었지만 그런 메리트를 가볍게 날려버리는 비싼 가격 때문에 소소한 물량만 판매되는 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했던 지자체나 관공서 등에서 구매했고 덕분에 일부 도심 지역에서는 순찰차로 볼 수도 있었죠. 나중에 추가된 터보 라인업도 스포티한 디자인의 18인치 휠, 그릴과 범퍼, 듀얼 트윈 머플러 같은 전용 디자인으로 멋을 내 훨씬 공격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실내에도 D컷 스티어링 휠, 2.0 터보 모델에는 전용 버킷 시트와 곳곳에 구릿빛 포인트를 더하는 등 나름 스포티한 느낌을 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어요. 스포츠카처럼 정확히 6시 방향을 가리키는 이 계기판과 패들 시프트도 터보 모델만의 고유 사양이죠. 특히 이 모델이야말로 차세대 플랫폼의 수혜를 입어 차체가 엔진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전 터보 모델에 비해 완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 터보 모델에 한해 전동식 스티어링 방식을 기존의 컬럼 타입 CMDPS가 아닌 렉 구동형 RMDPS가 적용됐죠. 조향 품질이 좋아진 것은 좋지만 차급이 아닌 트림에 따라 조향 시스템의 차이를 둔 것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이 밖에 개선형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오히려 출력이 줄어들어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 현대차는 과도한 스펙 경쟁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닌 차량의 밸런스에 집중해 실용 구간 토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다는 해명을 했고, 설명대로 전작 대비 뛰어난 밸런스, 줄어든 출력을 체감하기 힘든 호쾌한 주행 성능을 제공했습니다만 꽤나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비단 터보뿐만 아니라 주력인 자연흡기 2.0의 출력도 전작보다 소폭 낮아졌는데 차는 더 크고 무거워지면서 주행이 답답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18인치 휠은 실제로도 무거워서 이 자연흡기 2.0L 엔진에게는 버거운 스펙이었어요. 이를 보완해주는 게 새로 투입된 1.6L 가솔린 터보와 1.7 디젤 같은 다운사이징 모델이었지만 하필이면 얘네들은 쉐보레 보령 미션과 쌍벽을 이루는 건식 7단 DCT가 맞물렸죠. 2015년 말에는 소나타 탄생 30주년을 기념해 1.6 터보를 기반으로 한 와일드 버건디 에디션을 300대 한정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2.4L 모델에 쓰던 듀얼 머플러 팁, 전용 버건디 인테리어가 적용돼 일반 1.6 터보 모델과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었죠. 그 사이 국내 중형차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토스카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쉐보레와 과거의 영광에 의지하던 르노 삼성이 각각 뛰어난 상품성으로 무장한 최신 모델을 투입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에 다급해진 현대차는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뉴 라이즈라는 수식어를 붙인 새로운 소나타는 이상하리 많지 페이스리프트의 진심인 현대차답게 전작의 인상을 떠올리기 힘들 만큼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빼어난 디자인을 앞세운 경쟁차들 틈바구니에서 다시금 화려한 디자인을 내세워 존재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어요. 더욱 커진 그릴과 날카롭게 빚은 램프, 스포티한 디자인의 휠과 범퍼로 보다 날렵하고 공격적인 생김새였는데 오리지널의 단정함과 터보의 과격함이 대비됐던 직전 모델과 달리 디테일의 변화가 크지 않아 어느 게 터보 모델이라고 해도 딱히 이상하지 않을 만큼 스포티했죠. 전통적으로 색다른 디자인을 선보였던 하이브리드는 이 모델부터 외관의 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이 달라진 디자인과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다만 달라진 외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는데요. 출시 전 한껏 힘이 들어간 렌더링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증폭시켰지만 이후 공개된 실물은 렌더링에서의 날렵함은 사라지고 뭉툭함이 두드러져 실망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LF의 단정함에 매력을 느끼던 소비자들에게는 비호감으로 다가왔고 YF 같은 화려함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에게는 어딘가 아쉬움이 남는 이도저도 아닌 모양새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가뜩이나 엉덩이를 치켜들고 있는데 번호판이 범퍼 하단으로 이사를 가면서 외려 수치에 비해 폭이 좁아 보였고 이로 인해 차가 둔해 보인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또 날렵해진 테일램프는 2세대 벨로스터에서 선보였던 L자 그래픽을 반복해 새겨넣었는데 근본 없어 보이는 이 디테일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연상시켜 소나타도르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죠. 왠지 설치류가 떠오르는 생김새 때문에 뉴트리아라는 별명도 붙었어요. 참고로 트렁크 버튼은 이 H 로고의 가운데 윗부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외관에 비하면 실내의 변화는 소소했습니다. 전작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쓰긴 했지만 그래도 투박했던 스티어링 휠과 센터 페시아 디자인을 일부 수정해 젊은 감각을 더했죠. 저렴한 가격에 후방 카메라와 폰 커넥트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는 실속형 디스플레이 오디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등 트렌드에 걸맞는 장비가 새로 추가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라운드 뷰,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같은 보다 능동적인 ADAS를 도입한 건 이 모델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었죠. 파워트레인은 직전 모델의 구성을 그대로 계승해 여전히 운행 환경과 입맛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주행 감각과 편안한 승차감 역시 그대로였고 2.0 터보는 동급 최초로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해 보다 나은 가속감과 항속 연비를 제공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도 업무 특성을 고려해 2.0 터보를 운영하고 있죠. (7세대) 소나타는 YF의 모난 구석을 다듬어 한층 정제된 모델이었습니다. 스포티하면서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 디자인과 현대차의 장기인 가격 대비 넉넉한 실내와 편의장비, 해외 경쟁 모델과의 격차를 크게 좁힌 주행 품질이 돋보였죠. 실체말로 현대차는 2세대 제네시스, LF 소나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했을 만큼 완성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어요. 여담으로 이 무렵 내수용과 수출용 차량의 안전성에 차이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현대차는 동호회 회원들과 블로거 수십 명을 초청해 직접 눈앞에서 두 대의 소나타를 맞부딪히는 차대차 충돌 테스트를 진행, 대중에게 안전성을 직접 검증받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전작만큼의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진 못했습니다. 차량 자체의 완성도는 크게 좋아졌지만 전작이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인 스타일이 되려 평범해졌고 전작이 빈약한 내구성과 품질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발목을 부여잡아 더 좋은 만듦새와 오랜 신뢰도가 깔려있는 경쟁차를 구매하는 편이 나았기 때문이었죠. 내수 시장에서는 IMF 이후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이 10만 대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전작에 미치지 못했을 뿐 꾸준히 준수한 판매량을 유지했습니다. 차가 좋아진 만큼 플릿, 영업시장에서의 수요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호불호가 심했던 소나타 뉴라이즈 역시 개선된 상품성과 믿고 타는 소나타의 브랜드 파워로 국민 중형차 타이틀을 유지할 만큼의 성과는 달성했죠. 특히 뒤이어 등장한 후속 모델이 뉴라이즈는 애교 수준으로 보일 만큼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재평가를 받아 지금도 1000만원대 중고차 중에서는 최고 존엄으로 여겨질 만큼 남다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차 만들기 실력이 완숙해진 만큼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전기형의 경우 냉간 주행 시 엔진룸에서 달달달 떨리는 잡소리가 발생하는 히터 파이프 소음 문제, 사이드 미러를 접고 펼 때마다 누구 태우기 민망한 소음이 발생하거나 LPI 모델의 경우 정차 시 둥둥둥 소음, 일명 맥동음이 발생하는 레귤레이터 이슈 같은 소소한 고질병이 보고되었으니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무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SUV 열풍에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아예 세단 시장 자체가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위에선 그랜저가 누르고 밑에서는 아반떼가 치고 올라오니 소나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죠. 이런 분위기 속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이 존재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SUV가 대체하기 어려운 세단만이 가지는 디자인과 주행 감각으로 승부를 보기로 한 것이죠. 2018년 파리 모터쇼에 컨셉트카 르필루즈를 예고편으로 내놓은 현대차는 이듬해 완전히 새로워진 8세대 소나타를 선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전면부의 LED 주간주행 등. 이제는 소나타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자리잡은 디에로의 크롬 라인에서 뻗어나와 서서히 밝아지며 헤드램프를 파고드는 이 디테일은 전면부의 날카로움을 배가시키고 멀리서 봐도 한눈에 소나타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뒷모습도 독특하긴 매한가지였죠. 가로로 길게 이어진 LED 램프가 존재감을 끌어올렸고 날카롭게 마무리한 트렁크 끝은 스포일러의 역할도 수행했어요. 컨셉트카를 그대로 옮긴 듯 늘씬한 옆모습은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더욱 늘어난 전장과 휠베이스, 낮아진 전고가 측면을 더욱 날렵하고 유려하게 만들었죠. 기하학적인 디자인의 휠도 이 차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고요. 다만 이 독특한 디자인으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기도 했죠. 이미 YF로 예방접종을 뉴라이즈라는 부스터샷을 맞았음에도 어김없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생김새였어요. 좌우로 한껏 벌린 라디에이터 그릴, 디귿자로 꺾인 LED 리어램프가 혼다 시빅, 더 나아가 에스턴 마틴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있었고 전엔 람보르기니였는데요. 전면부가 낮게 깔리면서 본의 아니게 개슴츠레한 인상이 만들어졌는데 전체적인 생김새가 매기를 연상케 해 지금까지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격적인 범퍼로 차별화한 센슈어스에 대한 평가는 괜찮았지만 조금 잘생긴 매기가 됐을 뿐 여전히 매기가 아닌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임에도 보는 각도에 따라 리어램프의 밝기가 고르지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남다른 포스를 풍기던 19인치 휠은 초반에는 제공되지 않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추가돼 초기 구매자들을 벙찌게 만들기도 했어요. 전반적으로 매력은 있었지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멋진 디자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생김새였어요. 특히 뒤이어 공개된 집안 식구 K5가 수려한 외모로 등장해 더욱 비교가 됐죠. 다행히 실내만큼은 호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디스플레이와 전자식 변속 버튼 등 다양한 첨단 장비가 분위기를 이끄는 인테리어는 특유의 현대적인 분위기는 물론 수평형 레이아웃과 업그레이드된 소재감으로 전작의 안정감과 포근함을 그대로 이었죠. 간접 조명식 앰비언트 라이트를 추가한 것도 좋았는데 이왕 넣을 거 확실하게 넣으면 좋은데 애매한 밝기라 좀 아쉬웠습니다. 얄쌍해진 겉모습에서 짐작되듯 공간은 전작 대비 좁아졌지만 LF 소나타가 이상하리만치 넓어서 대비됐을 뿐 여전히 차급에 걸맞는 충분한 거주성을 제공했고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로 대시보드 높이를 낮춰 쾌적해진 전방시야, 이 플래그 타입 사이드미러도 겉보기에만 좋은 게 아닌 A필러의 사각지대를 줄여줘 기능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넉넉하게 마련된 뒷좌석 편의 장비도 빼먹지 않고 챙겼어요. 터널 진입, 워셔액 분사 시 알아서 내기순환으로 전환해주거나 유난히 넓어 팔을 걸치기 좋은 도어 트림, 버튼 하나로 조수석 승객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 같은 부분에서는 탑 승객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죠. 하이패스 단말기가 오버헤드 콘솔로 이동하면서 얄쌍해진 룸미러, 내장형 블랙박스 빌트인 캠도 이 모델이 원조였죠. 차를 사자마자 내장재를 뜯을 일도 없고 실내도 깔끔했지만 4K 블랙박스까지 나오는 마당에 시대를 역행하는 FHD급 화질, 사고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음성 녹음 기능의 부재 등으로 사용자들에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만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키, 무선 업데이트 기능 같은 상위 라인업과 맞먹거나 아예 능가하는 첨단 사양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직접 타지 않고도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은 상위 모델에 적용된 완전 자동 주차 시스템과는 달리 전후진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주차된 차를 뺄 때만 쓰게 되더라고요. 궁금했던 건데 이러면 옆 차주는 어떻게 타죠? 또 운전자 없이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전자식 변속 장치가 도입됐는데 버튼의 크기나 누르는 방식이 거의 같아서 주차나 출차 등 변속기를 보지 않고 전후진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보통의 레버식보다 불편했습니다. 버튼식을 쓰는 다른 제조사는 버튼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거나 전진 및 후진의 작동 방식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안전에 대한 고민이 느껴졌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게 좀 아쉬웠어요. 실제로 이 방식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편의 장비와 첨단 기능을 개선하는 데 힘을 너무 쏟아서일까요? 파워트레인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 시장에서 기피되기 시작한 디젤이 빠졌고 주력인 2.0L 자연흡기 가솔린과 LPI를 새로운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으로 대체했는데 이름이 거창하게 바뀌었지만 누 엔진을 개량한 유닛이었죠. 이전부터 느리지만 착한 아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을 만큼 신뢰도는 충분했고 신형 3세대 플랫폼으로 이룬 경량화와 각종 세팅을 변경해 연비가 좋아진 것은 장점이었지만 희한하게 계속 줄어드는 출력과 연비 위주의 소극적인 세팅 때문에 가속이 답답하다는 전작의 아쉬움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쉬움은 이후 추가된 하이브리드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해소해줬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는 모터의 어시스트로 자연흡기에 비해 쾌적한 주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새롭게 손본 전용 6단 변속기를 탑재해 특유의 이질감과 가장 중요한 연비를 개선해 1리터에 20km를 넘게 갈 수 있었어요. 태양광 충전 루프라는 독특한 옵션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을에 상상만 하던 게 실제로 양산돼서 참 신기했습니다. 주행거리를 소량 늘려주고 블랙박스로 인한 방전 같은 일은 안 생긴다고 하지만 당연하게도 차를 땡볕에 세워놔야 하는 데다 생각만큼 효율이 좋지는 않아서 이 돈으로 그냥 기름 넣는 게 더 낫다고.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CVVD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은 이번에도 효율에 중점을 뒀지만 2.0 모델에 대한 아쉬움을 덜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말 많던 7단 DCT 대신 8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해 고민을 덜어준 것도 좋았어요. 2% 부족했던 주행 보조 장치는 이제는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가 부럽지 않을 만큼 완성도가 높아졌고 무게중심이 낮아져 더욱 안정적인 거동을 선사한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승차감은 주행 안정성과의 균형을 잘 맞췄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전반적으로 탄탄해졌기 때문에 승차감만큼은 LF가 더 낫다고 평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또 LPI 모델은 르노 삼성이 대대적으로 내세우던 도넛형 본배를 적용, 거대한 가스통이 들어차 있어 반토막이 났던 트렁크 공간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이 무렵 LPG 승용차의 일반 판매가 허용되면서 가솔린 대신 이 LPI를 고려하는 소비자분들도 많았죠. 한편 소나타 브랜드의 고급화를 위해 LPI 모델을 내놓으면서도 택시는 안 팔겠다고 했죠.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매해 쓰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식 출시된 택시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업시장에서도 신상이 주는 매력이 중요한 만큼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걸 이해하지만 사실 YF 때도 LF도 출시 초 공언을 해놓고 번복을 하는 게 좀 그랬죠. 내 일할 줄 알았다. 앞서 YF 소나타를 소개하면서 대중차가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이 도박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슬프게도 우리는 도박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 DM8 소나타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출시 초에는 많은 기대와 신선함이 작용해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신형 K5 등장 이후 급격하게 꺾여 굴욕적인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마저도 영업용으로 병행 판매되던 구형 뉴라이즈가 20% 넘게 포함된 수치이니 실제 판매량은 더더욱 처참했죠. 물론 여러 환경적 요인도 있었지만 이 모델의 생김새가 판매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차피 디자인은 개취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차가 소수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지치기 모델이나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이 아닌 대중 브랜드의 볼륨 모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케이스였어요. 판매량 부진이 이어지자 2020년에는 변속기의 로직을 손봐 주행 성능을 개선하고 2021년에는 아예 가솔린 라인업을 센슈어스로 통일, 디자인 및 편의 사양을 강화해 상품성 업그레이드에 힘썼습니다. 졸지에 가솔린 사양의 경찰차들도 이때 호사를 누렸죠. 특히 이 시기 불거진 반도체 대란으로 주요 차종의 출고가 밀리자 그동안 쌓인 소나타의 재고 물량, 상대적으로 짧은 출고 기간으로 잠깐 주목받기도 했는데 한번 꺾이기 시작한 판매량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외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북미에서는 의외로 YF의 파격을 상기시킨다며 환영했지만 그 분위기가 판매량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한때 20만 대에 육박했던 연간 판매량이 채 10만 대를 넘기지 못할 정도로 감소했죠. 이 북미 시장을 노리고 만든 파워풀한 N라인 모델은 시승차를 제외하곤 아직까지 도로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영화 G.I. 조 스네이크 아이즈에 출연했다고 하는데 안 봐서 잘 모르겠고 대신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두 주인공이 타는 차로 나왔던 게 떠오르네요. 속삭이듯 잔잔하면서도 이내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극의 전개가 마치 연주곡 소나타와도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차쟁이로서 나름 잘 어울리는 미장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시장에서는 이 모델을 끝으로 소나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비관적인 뉴스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단종을 발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한국인이라면 3번은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현대차는 다시 한번 소나타를 뉴 라이즈에 시켜보기로 결정했죠. 드디어 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기대를 건 어쩌면 소나타 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는 소나타 디 엣지가 등장했습니다. 국내 최장수 세단의 명예를 걸고 나온 모델답게 페이스리프트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디자인을 개선, 한층 더 스타일리시한 차로 거듭났어요.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는 스타리아와 그랜저를 거쳐 이 소나타 디 엣지에 와서야 제대로 자리를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흔히 자동차 헤드램프를 동물의 눈에 비유해 분위기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반대로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일직선 눈매와 날카로운 얼굴로 차가운 기계미를 강조한 모양새였죠. 측면 방향지시 등 하나도 흔한 사이드미러 대신 방열구 스타일의 핸더가니쉬와 한데 묶어 호라이즌 램프와 같은 선상에 배치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디테일로 기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면부의 공격적인 인상을 그대로 있는 후면부는 유광 플라스틱 패널을 덧대 램프와 차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향후 현대차를 이끌어 나갈 전동화 모델의 상징인 픽셀 디자인을 더해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죠. 개인적으로 경찰차 나오면 진짜 멋있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도 어렸을 때 그 마음이 그대로인가 봐요. 다만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한계겠죠. 길게 이어진 램프를 중심으로 직선 위주의 터치가 차갑고 강인한 분위기를 주도하는 전 후면부와 달리 측면의 유려한 곡선, 전작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리어 램프는 다소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기본 모델조차 상당히 과격해서 스포티함을 강조한 N9과의 디자인 격차가 크지 않은 건 장점이자 단점처럼 느껴졌어요. 이 밖에 나름 화려한 웰컴 라이팅이 적용된 건 재미있는 부분이죠. 길쭉한 램프가 앞뒤를 모두 감싸는 만큼 애니메이션도 두 군데서 동시 작동합니다. 참 보고 있으면 냉큼 달려가서 타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 이때 감사하게도 현대에서 차를 내어주셔서 냉큼 받아왔습니다. 덕분에 달라진 소나타를 좀 더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었어요. 제가 타본 모델은 2.5L 직분사 터보 엔진과 8단 습식 DCT가 적용된 N9 2.5 터보 퍼포먼스 모델로 모든 선택 사양이 포함된 풀옵션 차량입니다. N9이라는 트림명에 걸맞게 더욱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과 베일듯 날카로운 19인치 휠, 듀얼 트윈 머플러로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했고, 직전 모델은 2.5 터보 단일 사양으로 판매가 됐는데, 이번 모델은 하위 가솔린 엔진을 고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죠. 근데 기본 사양인 자연흡기 2.0에도 이 사양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2.0에서는 오버가 아닌가 싶어요. 키를 받아들고 차를 가지러 가자마자 당황했습니다. 이 2.5 터보 모델에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옵션이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전작은 N9이 애초에 2.5 단일 사양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N9의 선택지를 늘린 신형에 와서는 이 모델만 콕 집어서 안 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쓴 산타페나 소렌토는 또 이 기능을 지원하니까요. 실내의 분위기도 외관에 발맞춰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졌습니다. 나란히 이어진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사로잡는 실내는 칼럼식 변속 레버와 터치스크린을 더한 공조장치까지 최신차다운 첨단 감각으로 무장해 전작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N9 모델은 열선 및 통풍 기능을 포함한 버킷 시트와 금속 페달, 곳곳에 레드 포인트를 더해 스포티한 분위기를 가미했는데, 차값에 비해 저렴해 보이는 몇몇 소재와 밝아진 건 좋았지만 댕강 잘려나간 듯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좀 아쉬웠어요. 버킷 시트의 착좌감은 훌륭했지만 시트가 두꺼운 탓인지 기본 포지션이 좀 높은 것은 차의 성격을 떠올리면 좀 어색한 부분이었습니다. 타자마자 껑충한 느낌이 들어서 내리려고 봤더니 가장 낮은 높이더라고요. 저는 차에 타면 스마트폰부터 연결하는 편, 순정 내비는 T맵의 실시간 안내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진입, 진출로가 헷갈리는 초행길이나 초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무선 연결 정도는 넣어줍시다. 솔직히 여기를 거치대로 쓰면 딱이겠네요. 두 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운전자를 향해 완만하게 휘어있어 밝은 대낮에도 시인성이 좋았고, 카메라 화면을 볼 때 특히 좋았어요. 전작에 비하면 계기판 디자인이 많이 단조로워졌는데 그만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화려해져서 균형이 맞았습니다. 아우디 스타일의 신형 스티어링 휠은 림이 좀 두꺼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손에 감기는 가죽의 질과 버튼의 질감이 좋아 딱히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크루즈랑 오디오 버튼 위치가 언제 바뀌었지? 칼럼식 변속 레버는 직전의 버튼식 대비 분명하게 좋아졌고, 저처럼 기어 레버에 자연스레 손을 얹고 있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어 버튼이 있던 자리까지 암레스트를 길게 연장해 준 건 참 엣지 있는 디테일이었어요.
이 밖에 평균 이하의 상품성으로 지적받았던 빌트인 캠은 화질을 개선하고 음성 녹음 기능을 갖추는 등 이제야 애프터마켓 제품을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쓸만해졌습니다. GPS, 방향지시 등 점등 여부 같은 디테일한 기록은 물론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제공해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분들은 조금 민감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저는 떳떳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뒷좌석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옵션이죠. 빨리빨리 날아 출신답게 열리고 닫히는 속도는 매번 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 싶어요. 세상에 카바가 마중을 나와 있네. 가장 중요한 달리기에 나섰습니다. 차를 움직이자마자 소나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매끄러운 질감이 돋보였는데 조금 속력을 높여 지나가면 뚱땅거렸던 방지턱도 넘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세련돼졌어요. 여기에 터보 모델에만 탑재되는 RMDPS의 쫀쫀한 조향감과 높은 속력에도 안정감 있게 돌아나가는 코너링 실력도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자 예민해진 2.5 터보 엔진은 성질을 부리듯 차를 밀어붙였고 습식 8단 DCT는 흔히 떠올리는 선입견을 비웃듯 이질감 없이 맞물렸습니다. 특히 고속 합류 구간이나 추월 가속할 때 참 시원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여기에 액티브 엔진 사운드까지 더해져 박진감 넘치는 가속감을 선사했는데 종종 어색함이 느껴질 땐 세기를 조절하면 되는데 그냥 물리적인 배기음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에코나 노멀 모드로 화를 가라앉히면 자연흡기 소나타 못지않은 부드러운 주행도 가능했습니다. 이왕이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승차감까지 조절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졌겠죠. 보스 오디오의 준수한 해상력과 넉넉한 주행 보조 장치 덕분에 장거리 주행도 즐거웠는데 최신 차량임에도 정전식 스티어링 휠은 도입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힘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럼 이건 발이냐? 덕분에 평일에는 평범한 소나타로 주말에는 넉넉한 출력의 GT로 즐길 수 있는 차였습니다. 배기량에 비해 나름 준수한 항속 연비는 덤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비싼 가격이 걸림돌일 뿐 구성만큼은 독보적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신차 중에서 같은 예산으로 이 정도의 성능과 공간, 편의 장비를 누릴 수 있는 차를 떠올려보면 딱히 대안이 없어요. 더 저렴하면서도 절대 작지 않은 아반떼 N이라는 훌륭한 대체제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미지가 걸림돌이고 스팅어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찰가. 그럼에도 안락한 패밀리카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제가 시승한 2.5 터보 N라인은 선뜻 추천하기 힘든 모델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구성에 호쾌한 가속 성능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앞좌석에서는 적당히 탄탄하다고 느껴졌던 승차감이 뒷좌석에서는 지나치게 딱딱하다고 느껴져서 광활한 공간을 손해보는 느낌이었어요. 운전하는 나는 즐겁지만 함께 탄 부모님이나 자녀까지 노면을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른 라인업은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거대한 휠 탓도 분명히 있을 테니 N라인보다는 일반형 모델을 선택하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소나타 DH는 익숙함도 완전히 새롭게 라는 카피를 내세웠습니다. 모두가 타도 만족하는 슈퍼노멀, 교과서 같은 차를 추구하던 이전과 달리 눈에 띄게 달라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과거의 소나타 이미지를 떠올리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과 완숙해진 주행 성능을 내세웠어요. 다행히 이번 모델은 시장의 반응이 좋습니다. 전기형의 약점이었던 디자인을 크게 개선하면서 이제는 가성비와 재고 할인 없이도 K5와 동일 선상에 넣고 고민할 수 있는 차가 됐어요. 판매량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커뮤니티 내의 반응만 봐도 전작보다는 호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그랜저가 예전에 소나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세단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애매해진 건 사실이지만 좀 더 시야를 넓히면 비슷한 가격대의 SUV에서는 누릴 수 없는 매력적인 스타일과 주행 질감이 돋보이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살다 소나타 판매량 걱정을 하는 때가 다 오네요. 세단을 좋아라 하는 저로서는 하나라도 더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참... 지금까지 명실상부 국가대표 중형차 현대 소나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우리 삶에 녹아들어 있어서인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모델인데요. 비록 시작은 해외 업체의 기술을 받아 만들어야 했지만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을 소홀하지 않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좋아지는 상품성을 선보이며 현대차, 더 나아가 국산차의 발전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차가 됐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기준 이 소나타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만 무려 929만 대에 달했어요. 한때는 시장을 주름잡던 굵직한 경쟁차들도 SUV 파도에 휩쓸려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 글로벌 중형차 시장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는 소나타가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소나타 DH는 앞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까요? 이 모델로 세계 세단 시장에서 다시 한번 라이징 할 수 있을까요?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